1993년 스페인 3위 은행이던 바네스토에서 무려 2조 원이 사라졌어요. 이 돈은 스페인 은행 역사상 전례 없는 최대 파산으로 기록됐죠. 이야기는 1987년 젊고 야심찬 마리오 콘데가 회장이 되면서 시작돼요. 그는 바네스토를 유럽 최대 금융사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죠. 1993년 그는 JP 모건과 함께 2조 달러 규모의 자본 증액을 계획합니다. 이는 당시 유럽 역사상 가장 큰 구조조정 계획이었어요. 은행은 이 계획으로 유럽 최대 금융사가 될 것으로 기대됐죠. 스페인 중앙은행도 처음엔 이 계획을 승인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재정 투명성 문제가 터지며 빨간불이 켜집니다. 1993년 12월 28일 은행에서 무려 6조 유로의 구멍이 발견돼요. 이 돈은 오늘날 가치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금융규제기관은 즉시 바네스토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어요.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입을 발표했죠. 이는 스페인 은행 역사상 최초의 정보 개입이었어요. 결국 마리오 콘데는 회장직에서 해임됩니다. 한때 유럽 최대를 꿈꾸던 은행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이 사건은 스페인 금융계를 뒤흔든 거대한 스캔들이었어요. 2조 원의 구멍은 어떻게 메워졌을까요? 결국 바네스토는 산탄데르 은행에 인수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일으킨 거대한 금융 드라마였죠. 1893년 이탈리아 한 은행의 파산이 국가를 뒤흔들었어요. 방카 로마나 화폐 발행권을 가진 6개 국립은행 중 하나였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해요. 돈 세탁이 시작됐거든요. 은행은 허위 대출과 이중 장부로 돈을 빼돌렸어요. 무려 1억 5천만 리라, 오늘날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죠. 정치인들도 이 검은 돈의 달콤함에 빠져들었고요. 정부와 위회, 심지어 총리까지 연루된 거대한 스캔들이었죠. 당시 프랑스의 파나마 운하 스캔들과 비견될 정도였어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부실 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었거든요. 언론의 폭로가 터지며 모두가 진실을 알게 돼요. 은행장은 도주하고 수많은 투자자가 모든 것을 잃었죠. 이 사건으로 2명의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어요. 특히 조반니 지올리티 총리 정부는 결국 붕괴했고요. 이 위기는 새로운 은행법 제정으로 이어졌죠. 마침내 하나의 중앙은행, 이탈리아 은행이 탄생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처벌을 피했어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유야무야된 사건이 많았거든요. 방카 로마나 스캔들은 이탈리아 부패의 서막을 알렸죠. 돈은 사라지고 신뢰는 무너졌지만 교훈은 남았어요. 과거는 현재의 거울, 당신은 무엇을 보시나요? 남북전쟁 직전 남부연합은 새로운 화폐를 발행했죠. 이 돈은 금은이 아닌 전쟁 승리라는 약속 하나로 찍어낸 거였어요. 액면가는 100만 달러로 당시 엄청난 금액이었죠. 전쟁 시작 후 그레이백이라 불린 이 돈의 가치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연합군에 불리해지자 상황은 180도 바뀌었죠. 사람들은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돈 가치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급기야 무제한으로 지폐를 찍어냈죠.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화폐는 휴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1863년 말 그레이백 1달러는 금 6센트 가치뿐이었죠. 결국 남부연합 패배 후 그들의 돈은 한 푼 가치도 없어졌어요. 수많은 개인과 은행이 막대한 돈을 잃었죠. 이것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의 비극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그레이백은 수집가들의 귀한 보물이 되었죠. 지폐에는 연합군 지도자, 신화 속 인물, 기차, 노예까지 그려져 있어요. 대충 가위로 잘리고 서명된 가짜 지폐마저 높은 가격에 거래돼요. 이 지폐들은 단순한 돈이 아닌 역사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한때 무가치했지만 이제는 논쟁과 연구의 대상이 된 거죠. 이 돈은 약속으로 시작해 파국으로 끝난 한 시대의 상징이에요. 금융의 역사는 늘 이렇게 드라마틱하죠. 다음 금융범죄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는 영국 경제를 무너뜨리려 막대한 위조 지폐를 찍어냈어요. 초기 목표는 위패를 영국에 뿌려 경제 붕괴를 유도하는 것이었죠. 코드명 안드레아스 작전은 1940년 시작되었어요. 영국 은행권의 종이 재질, 정교한 판화, 일련번호 알고리즘까지 완벽하게 복제했죠. 정말 거의 예술에 가까운 위조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책임자가 상관과 불화로 해고되며 1942년 작전은 중단됩니다. 그해 말 작전은 부활했고 목표는 스파이 활동 자금 조달로 변경되었어요. 이번엔 전문가 대신 강제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동원되었죠. SS 소령 베르나르트 크리거 지휘 아래 그들은 강제로 위패를 만들었습니다. 1945년 중반까지 총 1억 3천만에서 3억 파운드 상당의 위조 지폐를 생산했어요. 이 돈이면 아파트 수천 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였죠. 심지어 미국 달러 위조 기술도 완벽해졌지만 작전은 종결되었어요. 위조 지폐는 진짜 돈과 자산으로 세탁되거나 스파이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터키 스파이 키케로에게 영국 기밀 정보 대가로 이 위패가 지급되기도 했죠. 영국 경제를 뒤흔들려던 계획은 결국 나치 정권의 자금줄이 되었던 거예요. 위조 지폐의 힘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었다는 경고등이죠. 그러나 작전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렀어요. 수용소의 위조범들은 역사의 가장 기이한 금융범죄에 동원된 셈입니다. 이 위패들은 전쟁 이후에도 오랫동안 시장에 유통되며 혼란을 주었어요. 한때 영국 경제를 마비시키려던 돈이 나치 정권의 추악한 도구가 된 거죠. 여기 동아시아 끝자락에 인구 5,200만 명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인구의 절반이 단 한 도시권에 몰려 살고 있죠. 서울 수도권,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도시권입니다.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작은 땅에 응축된 에너지. 한반도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중국 기록에 첫 왕국이 등장한 건 기원전 7세기였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경쟁하던 시대가 펼쳐집니다. 7세기 말, 신라가 대부분의 반도를 통일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후 고려 왕조가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하며 한국 정체성의 기반을 다졌죠. 조선시대에는 문화, 경제, 과학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17세기 중반부터는 쇄국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대한제국은 개혁과 근대화를 꿈꿨지만 1910년 일본에 병합되고 맙니다.
일본의 지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쟁 후 한국은 남과 북으로 비극적인 분단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경제 기적의 뒷면을 봐야 합니다. 인구 절반이 서울에, 다른 주요 도시들은 부산, 대구, 인천이죠. 이 모든 역사가 응축된 이 작은 반도, 과연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남한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경은 북한과 비무장지대로 나뉘어 있으며 서해와 동해에 접해 있죠. 그래서 이 작은 나라,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갈까요? 1869년 미국 금융시장이 하루 만에 대혼란에 빠지죠. 중심엔 두 거물 투자자와 대통령 처남이 있었어요. 그들은 금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던 대담한 계획을 세웠죠. 탐욕의 화신, 제이 굴드와 파트너 제임스 피스크가 주인공이에요. 그들의 타겟은 바로 금이었죠. 금 가격을 폭등시키기 위해 골드링을 조직했어요. 여기서 대통령의 처남 에이블 코빈이 등장합니다. 코빈은 그랜트 대통령의 매제였고 굴드는 이 관계를 이용했죠.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 정책 정보를 빼내려 했어요. 심지어 정부의 금 판매까지 막으려 했으니 정말 대담했죠. 굴드와 피스크는 대통령과 찍은 사진으로 신뢰를 얻었죠. 월스트리트는 그들의 힘에 속아 넘어갔어요. 하지만 정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장관 조지 부트웰은 꿋꿋이 금을 팔았죠. 이것이 시장에 풀리자 금값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1869년 9월 24일 금값은 20% 이상 폭락하며 검은 금요일 이됩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경제는 휘청거렸죠. 굴드와 피스크는 법적 처벌을 피했지만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건은 그랜트 대통령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주었죠. 탐욕이 빚어낸 검은 금요일은 미국 금융사에 잊지 못할 오점입니다. 1999년 한때 대한항공은 죽음의 항공사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고와 치명적인 추락으로 악명 높았던 시절이 있었죠.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당시 승객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 소유였던 대한항공은 1969년 한진그룹에 인수되며 새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은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만들었죠. 1990년대 후반 그들의 안전 기록은 그야말로 빨간불이었습니다. 이 시기 대한항공은 심각한 업계의 왕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적인 사고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거든요.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닌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가 많았습니다.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처와 시스템의 부재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죠. 보잉과 델타항공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조종사 훈련부터 정비 절차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죠. 수년간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대한항공은 완전히 다른 항공사가 됩니다. 2009년 그들의 안전 명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후 스카이트랙스 5성 항공사에 선정되며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세계 20대 항공사로 발돋움하며 그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안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죠. 2020년 아시아나항공 인수 발표는 또 다른 도약을 예고했습니다. 역경을 딛고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난 대한항공의 이야기였습니다. 1837년 파리에서 에르메스라는 이름이 역사에 새겨지죠. 마구 용품으로 시작해 15조 원대 제국이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187년 중 단 10년을 제외하곤 가족이 경영했어요. 보통 가족 기업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에르메스는 예외죠. 창립자 티에리 에르메스의 후손들이 아직도 지배해요. 디마, 게랑, 푸에쇼세 가문이 H51 지주회사를 통해 뭉쳤죠. 매출 2조 원, 순이익 6조 원. 정말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 왜 가족 경영이 계속 유지될까요? 비밀은 7,000명이 장인정신에 있어요. 이들이 핵심이죠. 전 세계 60개 생산시설과 5만 명이 프랑스 직원들이 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창조하는 거죠. 2020년엔 뷰티 사업부가 16번째 사업 라인으로 추가됐어요. 매출 15조 원에 순이익 6조 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는 높은 마진과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보여줘요. 에르메스는 단순히 비싼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탄탄한 구조가 가족 경영의 힘을 증명하고 있어요. 외부 CEO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단 10년분이었고요. 그 후 다시 창립자 후손이 경영권을 잡았죠. 그래서 에르메스는 변화 속에서도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이것이 에르메스의 진짜 매력이죠.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접히는 디스플레이, 그 이면엔 몰락의 비극이 숨어 있어요. 2000년대 초 이 기술은 스마트폰의 미래라 불렸죠. 종이처럼 말리는 화면, 상상만 해도 근사했으니까요. 필립스는 2006년 이미 말리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죠. 심지어 전원 없이도 이미지를 수개월 유지했대요. 여기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엄청난 잠재력이었지만 시장은 냉정했어요. 기술은 있었지만 그래서 뭘 할 건데? 이 질문이 발목을 잡았죠. 초기 제품은 비싸고 깨지기 쉽고 딱히 필요 없었거든요. 모두가 언젠가는 을 외쳤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수십억 달러가 이 기술에 쏟아부어졌지만 수익은 미미했죠.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들은 꿈을 쫓다 자금난에 허덕였어요.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환상이 현실을 잡아먹은 거예요. 기술은 완벽했지만 시장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했죠. 투자는 끊겼고 회사는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많은 기업이 파산했고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들의 꿈은 접히는 디스플레이와 함께 접혀버린 거죠. 지금은 일부 대기업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미래일 뿐입니다. 접히는 디스플레이는 기술의 환상이 돈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이에요. 화려한 기술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잊지 마세요. 2023년 중국 슈퍼리그 강호선전 FC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2004년 리그 우승팀이자 세계 디비전을 모두 제패한 역사적 클럽이었죠. 1994년 창단 후 중국 축구 한 시대를 풍미했어요. 하지만 2024년 1월 22일 29년간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빨간불이 켜져요. 구단 대주주는 카이사 그룹이었죠. 카이사는 2016년 구단 인수 후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부동산 개발 회사인 카이사 그룹이 축구에 뛰어든 겁니다. 많은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그랬듯 이쯤 되면 눈치챘어야 하는데요. 2020년대 들어 카이사 그룹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어요. 빚더미 부동산 거물이 스포츠 구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구단은 선수 임금 체불과 재정 문제로 계속 허덕였습니다. 2011년 강등 이후 14년간 2부 리그를 전전하며 어려움을 겪었죠. 자금난은 성적 부진으로 이어졌고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팬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갔고 구단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결국 카이사의 재정 위기는 구단 생존 자체를 위협했어요. 더 이상 운영할 여력이 없던 카이사는 구단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단 어떻게 됐을까요? 해체만이 남았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 그림자가 축구 클럽 운명까지 좌우한 거죠. 돈이 없으면 꿈도 못 꾸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20년 넘는 역사는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